여러분, 낙찰받았습니다. 아파트를 낙찰받았고 3차까지 떨어진 아파트였거든요. 시작가가 1억 8,800만원 정도였고 저는 이거를 1억 4,100만원 정도에 낙찰받았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낙찰받은 것 같거든요. 낙찰가율이 한 75% 정도니까 요즘에는 뭐 많이 높으면 한 80, 뭐 90, 95% 정도의 낙찰이 되던 것 같던데 조금 오래된 아파트 치고도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저는 낙찰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자면은 아파트 자체는 한 동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이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는 좀 들어가는 길이 조금 힘들긴 했어요. 차로도 조금 좁진 않았는데 너무 큰 대로변에 이제 지나는 곳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 아파트를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부산 중심지 쪽에 위치하고 있고 연식이 30년 정도 지난 거 치고 주변 아파트 단지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는 점. 그래서 다른 빌라나 또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가기 힘든 분들이 이 해당 아파트로 넘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아파트를 입찰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좀 먼저 더 고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아파트 앞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어요. 이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이제 미상이라 가지고 실제 얼마가 보증금이 걸려 있는지 또는 이 임차인이 무상 임차인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보통 뒤에가 근저당이 있다면은 근저당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무상 임차인 확약서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확약서가 있냐고 해당 은행 지점에 방문을 하거나 확인을 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이게도 그 후에 근저당이 은행이 아니라 캐피탈일 경우에는 굉장히 이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주지 않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점마다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해당 담당자가 은행 근저당을 실행을 시키면은 그 은행 지점에서 해당 근저당을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뭐 캐피탈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책임에서 좀 자유로운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하고 성무팀을 바꿔달라, 뭐 소송 이제 관련해서 들어간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뒤에 해당 근저당권자가 캐피탈인 걸 보고는 일반인들이 이 해당 캐피탈에다가 선순위 임차인의 내용을 알아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당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서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사실 내용은 큰 게 아니었어요. 이 소유주가 있었는데 이 소유자는 그 빚이 워낙 많고 빚도촉이 있다 보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자신의 이제 전입을 다른 장소에다가 전입을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 이 아파트에는 남편이 이제 그 전입이 돼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거기 앞에서 전입을 해놓은 거면은 사실 임차인이 아니죠. 자기 자신한테 임차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기 전에 같이 들어와서 살다가 이후에 은행 대출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의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은행 이제 이런 내용들을 경매에서 알려주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경매 쪽에서는 뭐 물어보고 저는 누구의 남편입니다라고 현장 조사를 갔을 때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다 써놔요. 누구가 이제 소유자의 남편이더라 또는 아들이더라 부모더라 이렇게 써놓는데 이제 갔는데 부재 중이면은 그 내용은 알 수 없음. 뭐 갔는데 뭐 몇 차례 갔는데 해당 뭐 사람이 없어가지고 알 수 없었다라는 내용을 써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사리 해당 물건을 이제 입찰하기가 쉽지 않았던 물건이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첫 번째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몇 분 있다가 뭐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돌아왔다가 또 다시 그쪽 아파트 주변을 갈 일이 생겨가지고 그 아파트를 가서 다시 똑똑똑 하고 그래도 사람이 없길래 제가 이제 쪽지를 붙이고 왔어요.
여기 경매 때문에 왔다라고 이제 쪽지를 붙이니까 한 이틀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쪽지 붙여진 걸 보고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니까 나는 사실 이제 입찰자인데 이 해당 아파트에 입찰을 할 거다. 내가 좀 높은 가격으로 쓰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빚을 채무를 없애줄 수 있으니까 더 높은 가격에 이제 입찰하게 되면은 더 많이 없애지니까 채무가 지금 여기 있는 선순위 임차인 이 사람이 누군지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야 내가 확실하게 이 내용을 보고 입찰 높은 가격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 임차인이 내 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인 것만으로는 제가 뭐 확실하게 알겠다 하고 입찰했는데 사실 남편이 아니면 어떡해요? 그렇다고 뭐 이 소유주를 고소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소유자한테 그러면은 가족 관계 증명서를 나한테 보내줄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저한테 보내줘서 저는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이 소유주의 남편인 거구나를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입찰을 진행을 했거든요. 참고로 소유주의 남편,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남편한테는 임차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아들한테는 임차를 줄 수 있으니까 혹시나 현황 조사서에 남편이 아니라 뭐 아들이 살고 있더라 또는 부모가 살고 있더라 하면은 정황상 무상 임차인일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임대차가 성립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살고 있거나 아들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무상 임차인 확약서나 해당 이제 임대차가 이제 무상이라는 또는 적은 비용 또는 뭐 이제 성립을 안 한다라는 거를 알아내셔야지 좀 안전하게 입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입찰을 했고 저는 이제 당당하게 1등으로 낙찰을 했습니다. 한 2등가의 금액 차이는 한 400만 원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아파트에 이제 한 1억 4,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3,700만 원 정도를 쓰신 것 같은데 한 400만 원 정도 차이면은 굉장히 저는 잘 받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도 좀 기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이제 이 근저당을 보면은 제일 위에 소유주가 이종수라는 사람한테 2002년도에 매매를 해가지고 사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동안 아무런 내역이 없다가 근저당을 받거나 이런 내용들이 뭐 말소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고 나서 2021년도에 근저당권 이제 현대캐피탈로부터 약 1억 7,760만 원인데 이게 채권 최고액이니까 실제로는 뭐 120% 적용하면은 한 1억 한 4,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렇게 치면은 이제 뭐 이런 한 4, 5천 정도의 근저당을 받고 대출을 실행을 했다는 건데 그 전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을 때 과연 현대캐피탈이 이 안에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인 거를 알고도 대출을 해줬을까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무상 확약서나 무상 임차 확약서나 이런 걸 받아놨겠죠.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요 현대캐피탈만 보더라도 사실은 무상 임차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보면은 뭐 현대카드, 신한카드, 뭐 보증재단, 삼성카드, 뭐 카드사라는 카드사로부터 다 이렇게 대출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돈 나갈 일이 좀 많고 그랬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캐피탈 근저당권자로부터 이제 임의 경매를 이제 통해서 경매로 나왔던 거고요. 저는 이 일단 물건을 낙찰받고 나서 잔금을 지금 치기 전에 해당 이제 소유주를 만나고 왔어요. 만났을 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좀 억세시더라고요. 해가지고 이 집에는 남편이랑 같이 살다가 자기 무서워서 이제 다른 곳에다가 전입을 해놨고 남편만 이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안에 뭐 내부가 좀 어떻냐라는 얘기를 좀 이제 약간 했는데 아직 제가 내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뭐 30년 동안 살았고 뭐 탄탄하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한번 가봐야지 알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내용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이 낙찰 받은 아파트가 저는 개인으로 들어가가지고 놀랍게도 약 90%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여기 위에 올라갈 건데 보시면은 채권 최고액으로 1억 제가 대출 받은 금액은 1억 2,700만 원이에요. 1억 4,100만 원에 낙찰받고 1억 2,7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니까 90% 가까이 받았고, 받으면서 제가 개인으로는 이제 무주택자였다가 처음 이제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은 거라서 1.1%의 취득세 면제가 있었겠죠. 1억 4,100만 원에 약 1.1% 정도면은 1억 4,100만 원에 1.1%면 1억 5천 152만 원 정도가 될 건데,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150만 원 정도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첫 번째 공제를 받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리저리 법무 사업이랑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을 등기 비용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한 그래도 100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받고 대출은 5% 정도의 금리로 대출이 됐고요. 이 대출을 받기 전에도 상담사분이랑 대출 상담사분이랑 얘기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몇 가지 옵션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90%가 나오는 대출이 있었고, 두 번째는 80%가 나오는 대출이 있었는데, 80% 나오는 대출이 0.5% 정도 더 낮은 이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90%로 대출을 받는 그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변 시세를 좀 확인을 하면은 해당 아파트는 한 동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되게 적어요. 최근 거래된 게 1억 7,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거래된 게 한 1억 9천 정도의 거래가 된 내역들이 있던데, 1억 8,800이 거래된 내역들이 있던데, 사실 이 아파트가 30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샤시를 했냐 안 했냐, 뭐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 가지고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거래가를 믿고 입찰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9천만 원짜리 이제 90%의 대출을 실행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 제가 월세를 조금 조사를 했을 때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천 정도면은 이제 해당 아파트가 전세가 좀 나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1억 5천이 아니더라도 한 1억 5천 밑으로는 돼야지 1억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5천에 한 50 정도로 월세가 맞춰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은 1억 4,100만 원에 제 보증금 1억 1,410만 원이 들어갔겠죠. 이제 1,410만 원이 이제 보증금, 제가 맡기는 이제 보증금 플러스 추가로 낸 돈에서 1억 4천 1,41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기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100만 들어갔으니까 1,500만 원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5천만 원의 그 보증금, 그 다음에 50만 원의 월세를 받으면은 지금 제가 1억 2,700만 원을 5%의 금리로 빌렸을 때 내는 이자가 5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월세로 50만 원 받고 이자 내는 거 50만 원 이제 내고 이러면은 두 개 땅 하면은 0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저는 이자, 그다음에 받는 월세로 치면은 0원이 이제 딱 될 거고, 그다음에 보증금 5천만 원을 받겠죠. 5천만 원을 받고 저는 1,410만 원에 10% 금액인 거죠. 이거를 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한 3,600만 원 정도의 보증금 식으로 제가 추가로 자본이 더 생기니까 이거 가지고 뭐 추가로 더 경매를 하던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떤 이런 프로세스 가지고 경매 진행을 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 아파트 낙찰 받은 게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떻게 낙찰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다음은 안에 내부, 그 다음에 뭐 정말 원하진 않지만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빠이.